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자, 2016년도 제 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8월 시험이었죠. 시험을 아마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더욱더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면서요. 앞으로 시험 감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25번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물화생지 4파트고요. 6, 생물이 7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힘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의 종류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중력, 마찰력, 자기력, 탄성력, 또 하나 이제 전기력.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랍니다. 자, 예를 들면 고무줄 아니면은 용수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무줄 이렇게 잡아 당겨보세요. 탁 놓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죠. 왜요? 탄성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바로 4번 탄성력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힘의 종류. 힘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높아요. 안 나오는 회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꼭 힘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거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활이나 고무줄, 새총에 이용된다. 네, 힘과 관련된, 탄성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인데 2번은 이제 열의 이동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열과 관련된 문제 매번 나오고 있어요. 열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문제 한 문제. 자, 열 평형과 관련된 내용, 열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 등등등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열과 관련된 내용 자,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과 관련된 단원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문제 통해서 열의 이동 방법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에 차가운 새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새 숟가락이 뜨거워졌대요. 왜 그럴까요? 열이 이동한 거죠. 열이 어디서 어디로? 국에서 숟가락으로. 그렇죠. 국에서 숟가락 쪽으로 열이 이동했습니다. 즉 숟가락이라는 고체를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운 겨울 운동장에 철봉 맨손으로 잡았더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체의 열의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체의 열의 이동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고체 열의 이동을 바로 전도라고 부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액체나 기체 열의 이동도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요. 액체나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방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공기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도, 대류, 그리고 마지막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복사는요.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빛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진짜로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빛입니다. 빛. 대표적인 예, 빛 이런 파동이 바로 대표적인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바로 열의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 2번 회에 전도 문제가 나왔죠. 그럼 다음에 대류 혹은 복사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이 지금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두시지 마시고요. 대류랑 복사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였습니다. 저랑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빛과 관련된 문제인데 빛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빛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반사 아니면 굴절. 반사나 굴절에 대해 묻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분산이라든지 합성은 물어보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었었는데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이번 회에서는 바로 빛의 합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빛의 삼원색 자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뭐예요? RGB. 그렇죠. RGB입니다. 뭡니까?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흰색이 되죠. 기억나시죠? 빛의 삼원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빛의 삼원색에 속하지 않는 건 빨초파, 빛의 삼원색이고요. 1번, 검정은 삼원색 아니지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빛의 삼원색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빛과 관련된 문제는 빛의 삼원색도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반사, 그리고 굴절,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문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그림은 A 지점에서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뚝 떨어지고 있어요. C 지점에서 공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구해야지. 2분의 1 mv제곱. 이거 생각하시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역학적 에너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뭐예요? 이 역학적 에너지. 이게 보존된다. 친절하게 적혀 있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요 값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구해볼게요. A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60줄입니다. B 지점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40에 20 더하시면 60이죠. 60줄이 되겠습니다. C 지점은요? 결론 나왔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의 합이 60줄이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값은 40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4번 문제 통해서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ABC 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똑같아요. 그쵸? 네. 다시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A, B, C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A죠. 높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그렇죠.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그렇죠. 가장 낮게 있는 C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4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해요. 자, 5번째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전기회로 문제인데요. 다음의 전기회로에서 3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 문제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 앞에 본 문제는 사실 계산 문제라고 보긴 조금 그렇고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는. 자, 5번. 물론 계산 문제이긴 하죠. 역학적 에너지도. 이제 4번, 5번 모두 다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공식을 조금 아시긴 하셔야 되죠. 물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죠. 전류 파트에서 ohm의 법칙. 네, ohm의 법칙입니다. V는 IR이 되겠습니다. 자, V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주어진 조건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 I가 얼마래요? I가 3A고요. 자, 그때 R이 얼마래요? 2ohm이랍니다. 그렇다면 값은 그렇죠. 6V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ohm의 법칙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공식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 우리 6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요, 현상 자체를 알고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일이요, 그쵸? 코일이 이렇게 막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이제 넣었다가 뺐다 이제 그럴 건데, 현재 보시면은 코일에 뭔가 전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왜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뭐예요?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그냥 현상 자체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 아는지 묻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저랑 6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7번 문제부터는 화학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학 문제 가보도록 해요. 이게 이제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을 가장한 그래프 읽을 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압력이 2기압일 때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X축이 압력이고요. Y축이 부피랍니다. 현재 2기압일 때 얼마인가요? 4.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냥 그래프 읽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죠. 그쵸? 그냥 그래프 찾는 거잖아요. 2에 4.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요. 이 기체의 부피는 2번 4리터이고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압력이 2기압일 때 여기가 부피가 4리터야.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압력이 1기압일 때 이 자리를 안 주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싹 없애고 요거 부피 얼마일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보일 법칙은 바로 압력과 부피가 항상 곱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으로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압력이 지금 2기압이고요. 단위 생략할게요. 부피가 4예요. 그럼 그 값은 8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그 어느 지점에서 측정해도 다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보일 법칙이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 이 지점. 그때 기압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그때 부피가 얼마입니까? 네, 8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보일 법칙 꼭 한번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상태 변화 문제입니다. 상태 변화 문제는 옛날에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막 한 번에 2문제, 3문제 막 나왔었는데 요즘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상태 변화입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랑 액체랑 기체 중에 열 에너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기체죠. 기체는요, 완전 얘는 에너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가장 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기체 분자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반면에 물, 얼음. 자, 얼음이 가장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차갑잖아요. 차갑다라는 건 열 에너지가 그렇죠. 적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음이 물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 더 늘어야 되고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얼음이 만약에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자, 그리고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점점 더 물이 되고 그리고 수증기가 될 테니까. 반면에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열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열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열이 방출되어야지만 기체가 액체,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묻고 있었습니다. 방출하는 과정은 그렇죠. C와 D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출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C를 뭐라고 합니까? C를 액화. 자, 그리고 D를 뭐라고 하죠? 응고. 네. A는요, 융해. 자, 그리고 B는 기화라고 합니다. 자, 8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이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죠. 지금 현재 문제에선 전자를 잃었답니다. 모두 다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보기 보니까 다 양이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이온 중에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형성된 이온이다. 요 첫 번째 보기, 두 번째 보기는 진짜 쉬워요. 요 문장은, 그쵸? 요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문장만 딱 나와도 여러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전자를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원자핵이 있는 양성자랑 겉에 돌고 있는 전자의 차이가 하나의 차이가 났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1가 플러스 Ag가 되어야 하죠. 여기 이제 플러스라는 건 양이온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나 전자 잃었어. 그 뜻이에요. 나 전자 잃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g 플러스도 있고요. Mg2 플러스도 있고요. 요거의 뜻은 뭐예요? 숫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예요. 화학에서는 1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1, 2, 요 숫자는 몇 개 잃었어 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 잃었어. 이건 2개 잃었어. 그럼 얘도 2개 잃었어. 얘도 2개 잃었어.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문장은 진짜 쉬워요 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염화 이온이 있었대요. 어떤 염화 이온이랑 누구랑 합쳐가지고 AgCl을 만들었대요.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쓴 거예요. 얘 앙금이거든요. 화살표 이렇게 내려가는 표시하시면 되는데 이때 누가 만나야 돼요? 염화음 만들기 위해서? 마그네슘? 뭐 아니면 칼슘? 구리? 아니죠. 은이 만나야 되죠. 무조건 은이에요. 그래서 Ag 플러스가 만나야지만 AgCl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한번 적어보세요. 네, 9번 문제에서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정답은 9번에 1번이었고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열곡선입니다. A서부터 D 중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랑 관련된 그 가열곡선이죠. 그쵸?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끓는 점이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끓는 점. 끓는 점. 뭐 끓는 점이라는 건 과학을 공부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을 끓여요, 우리가. 그쵸? 물을 끓입니다. 물을 넣고 라면 먹기 위해서 끓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이라는 의미는 그 물이 수증기가 막 이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온도거든요.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열을 계속해 주었을 때 액체가 기체로 막 이제 상태 변화 일어나는 기화가 될 때의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끓는 점은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지점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이 지점. 고체 플러스 액체. 함께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이때는 지금 가열곡선이기 때문에 융해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액체, 기체 함께 있는 이 구간은 그렇죠.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녹는 점은 뭐예요? A, B, C, D 중에 녹는 점은? 녹는 거잖아요. 고체가 액체 되는 걸 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하죠. 녹는 점은 그렇죠.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갈게요.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화학 반응과 관련된 법칙이 몇 개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등등이 있는데, 자, 그런 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되게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해 두셔야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 뭐 법칙 이름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필요 없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자, 보시고 해석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질량 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얘를 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물은 만들 때 항상 이 비율이어야 해요. 항상. 2g, 16, 18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2와 16이 만나서 그렇죠. 18g의 물을 만들었다. 그럼 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1대 8대 9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건 그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요거. 자,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의 질량비. 그냥 질량의 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대 8.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수소 기체에 4g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 얼마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H2 얼마 만들 수 있니? 산소 얼마 주면? 얘 최대한 얼마 만들 수 있니? 자, 그때 비율이 이거라는 거예요. 1대 8대 9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기체가 4g 있으면은요, 산소기체는 최대한 얼마까지 반응할 수 있냐면, 산소기체는 4, 8에 32, 그쵸? 32g.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36g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의 뜻은 아시겠죠? 네, 그걸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대 8대 9의 비율로 항상 똑같은 성분의 비로 나타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 갈게요. 산이 뭐예요? 산? 신거. 네, 맞아요. 또 H 플러스 내어놓는 걸 산이라고 하죠. 자, 산은 사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어놓으면 산이라고 하고요. OH 마이너스 내어놓으면 염기라고 하시면 돼요.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그렇죠. H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염산, 질산, 황산이 나왔고요. 모두 다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학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생물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생물 문제는 총 7문제 출제되었고요.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좀 찾아보죠. 식물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뭐예요? 광합성 뭐예요? 식물이 하죠. 식물이 뭘 이용해요? 뿌리에서 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 가져오고 그 다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이게 이제 물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죠. 빛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엽록체에서 막 일을 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죠. 산소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뭘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물, 이산화탄소, 빛은 아닐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답은요. 1번 물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확실해졌죠? 네, 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광합성 문제는요. 정말 매번 나와요. 근데 문제 유형이 광합성 한 번, 호흡 한 번, 두 개 섞어서 한 번,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니, 엽록체, 광합성의 반응 알고 있니?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 아니면 만들어지는 물질 알고 있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광합성 혹은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꼭 정리해 두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혈액과 관련된 문제네요. 혈액은 이제 그 건더기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위에 부분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거운 애들을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렇죠? 가벼운 애들이 위에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액체 성분은 우리가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건더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혈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다 혈구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혈장일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식균 작용하는 A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혈구를 정리해 볼까요? 혈구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적혈구, 두 번째 백혈구, 마지막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식균 작용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혈구. 여러분, 혈액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뭘까요? 피의 색깔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이죠? 네,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산소 운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혈구가 바로 식균 작용하는 혈구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 응고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져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찢어졌어요. 빨리 가가지고 막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혈소판이 가가지고 막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 운반, 그 다음에 식균 작용, 그리고 마지막 혈소판, 혈액 응고 작용.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일 큰 애 있죠. 얘가 바로 백혈구고요. 얘네들 보이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얘가 바로 적혈구입니다. 혈소판에 일정한 모양 없고요. 쬐끔쬐끔한 애들. 이게 바로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15번째 문제입니다. 영양소 문제 자주 나옵니다. 소화랑 관련된 문제는요. 소화 효소보다도 영양소 묻는 문제가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요. 주 영양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영양소가 뭔지만 아시면 되겠죠?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물, 바이타민, 비타민. 자, 무기염료 모두 다 이거는 부영양소거든요.
요것만 보셨어도 정답 찾으셨어야 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 영양소, 탄수화물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살펴볼게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쌀밥 그리고 빵국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단위가 포도당인 탄수화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해요.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관계가 지금 딱 보니까 기관 찾아보세요. 어떤 기관 보여요? 제 눈에는 뭐 간도 보이고 지금 위도 보이고 십이지장도 보이고 이자도 보이고 소장도 보이고 대장도 보이고 항문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네요. 다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소화랑 관련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 간이랑 그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소화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화계를 그릴 때 그냥 같이 그려요. 네,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관계를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통해서 체크해 두세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해요.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좌우 2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억, 추리, 분석 등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뇌는요,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개의 뇌로 이루어져 있죠. 대뇌, 중뇌, 소뇌, 그 다음에 간뇌, 연수.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뇌들이 합쳐져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요. 추리, 분석, 고등 정신활동. 이게 뭐예요? 이거 대뇌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뇌는 항상성 조절하는 게 간뇌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활동이랑 관련돼 있으면 연수예요.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 있죠. 생명활동과 관련되는 거. 연수가 이제 딱 문제가 생기면은 그쵸, 큰일 나죠. 심장, 호흡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뇌 같은 경우에는 눈과 관련돼 있죠. 홍채 반응. 네, 중간뇌 혹은 이제 옛날엔 중뇌라고도 했었죠. 같은 거예요.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중뇌라고 이제 나와도 그냥 중간뇌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대뇌. 자, 이제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차세포 분열 과정 중 한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염색사가 뭉쳐서 낸 A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얘 이름 뭐예요? 확대해서 그려드릴까요? 얘 이름 뭐예요? 여기 안에 염색사가 있고요. 염색사는 그 안에 그렇죠. 그 DNA랑 히스톤 막 이제 얽혀져 있는 이런 형태예요. 염색체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염색체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세포 분열기 중에 무슨 기인 것 같아요? 예쁘게 딱 적도판으로 일렬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중기라고 추정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네, 세포 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18번째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갈까요? 멘델 유전 법칙입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 준비해 주시고요. 라지알이죠. 가게도 그려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 준비해 주세요. 주름진 완두인데 스몰 R입니다. 얘를 교배해서 잡종 제1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100% 둥근 완두를 얻을 수밖에 없죠. 왜? 얘 2개 중에 하나, 라지알. 그리고 얘 2개 중에 하나, 스몰 R. 유전자형은요, 라지알 스몰 R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100% 둥근 완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얘를 이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R이 열성이 되는 거죠. 우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었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이제 지구과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해류는 뭐예요? 바다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해류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다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해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해류 A서부터 D 중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도는 많이 보셨죠? 그쵸? 그럼 이거를 지구 위에서, 지구본에서 이제 그려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막 있고, 여기 막 태평양 있고, 막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쪽 동네는 덥습니다. 아니, 춥죠. 네, 여기는 고위도예요. 고위도라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북극, 위로 올라가면 북극. 북극이기 때문에 추워요. 고위도입니다. 자, 반면에 아래쪽은 저위도예요. 적도 덥잖아요. 저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물이 어떻겠어요? 뜨겁겠죠. 저위도에서 오니까. 난류예요, 난류. 크로시오의 해류가 지금 크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쪼개지고 있는 거죠. C, B, D로.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리만 해류. 자, 성질로 나타내자면, 말씀드리자면 한류가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오니까 차가운 물, 한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래서 A,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에서 오면 춥고요. 아래에서 올라오면 덥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류에서도 해당하지만 대기에서도 해당해요. 대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치만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가장 싫어하시는 문제예요.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요. 잘 안 나와요. 용해도 곡선 용해도 곡선도 그렇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도 그렇고 자주 막 출제되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조금 당황하시긴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온에 따라.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요 선이 있죠? 요 선이 뭐냐면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의 량이에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있잖아요.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10도. 10도인 지점은 최대한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9.4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 막 단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단위까지 그렇게 꽈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로만 보세요. 10도에 9.4예요. 9.4 넣을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자, 15도가 되니까 최대한 12.6 넣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A 지점을 잠깐 살펴볼게요. A 지점은 현재 온도가 25도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23.1까지 넣을 수 있어요. 공간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25도에 자,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제 요 공간 안에 얘가 최대한 수증기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3.1리터, 1g이죠. 1g까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의 위치를 읽어보니까 얼마예요? 17.3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현재 실제로 들어있는 거는 17.3이에요. 사실 더 넣어도 돼요. 네, 아직 더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막 수증기 넣으면 더 이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이슬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슬점이라는 건 그거예요.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랑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이슬이 생기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A 지점인데 17.3이라는 요 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도를 조금씩 낮춰볼게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조금 움직여서 몇 도가 됐습니까? 20도가 되는 그 순간이 되면은 이 온도가 전체 온도가 20도가 되죠. 그러면 20도가 되는 순간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바뀌었어요. 얼마입니까? 17.3으로. 17.3g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딱 최대로 넣은 거죠. 진짜 딱 최대로. 여기서 0.0000001도만 딱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슬 되는 거예요. 19.99999999999도씨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그렇죠. 3번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찾는 연습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래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 지점의 이슬점은 얼마일까요? 요 지점의 이슬점.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치면 그대로 가셔서 온도를 낮은 쪽으로 그대로 가셔서 만나는 지점에 뭐를 읽으시면 돼요. 온도를 읽으시면 그게 바로 이슬점이에요. B의 이슬점은 15도가 되는 거죠. A의 이슬점은 20도가 되는 거였고요. 네, 이슬점 문제였습니다. 기출에 자주 나오진 않았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이고요.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고온 다습한 기단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해류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래서 오면 더운 거예요. 네, 더운 거. 그럼 위에서 오는 거 찾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고온이라고 딱 주어지고 여름이래잖아. 얼마나 더워. 자, 그리고 덥고 즉 아래서 올라오면서 다습합니다. 왜 다습할까요? 바다에서 오니까.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바로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은 그렇죠.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였습니다.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무슨 색별이에요? 푸른색 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왠지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그런 불빛인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푸른색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붉은 별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흰색으로 해야 돼요. 노란색, 흰색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별이 최고예요. 파란색 별이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이 되겠습니다. 어딨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셨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뭐죠? 구상성단이랑 상계성단. 상계성단이 젊은 별이고 고온이잖아요. 그게 푸른 별이고요. 구상성단이 그렇죠. 붉은색 별이죠. 온도 낮은 별. 자, 그렇게 기억해 두셔도 되고요.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태양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1년 중 낮이 가장 긴 것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이게 지평선이잖아요. 그쵸? 이 위에 떠 있으면 돼요. 위로. 그럼 그게 낮이죠, 뭐. 자, 지금 보세요. 하지.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반면에 동지.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동지, 겨울은 낮이 짧고요. 반면에 하지는 낮이 길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24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 관련된 문제인데요. 암석의 종류는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퇴적암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네네. 그쵸? 자, 그리고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퇴적암이 뭔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편마암, 변성암이고요. 현마암이랑 화강암은 화성암이죠.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 셰일이 되겠습니다. 1번 셰일. 진흙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 퇴적암 셰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조금 유형이 이제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새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림이 새로 추가된다든지. 자, 그렇지만 기본 내용은 안 바뀌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열심히 보셨으면 앞으로 시험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